안녕하세요. 코하 투더골드문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긴장 고조와 또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적 발언에 간밤 뉴욕 증시가 하락했지만 비트코인은 강보합 흐름 속에 23,0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번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안정적인 물가 지표가 최소 2번은 나와야지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지금 이제 코인이 우리 알트 순환 펌핑장에서 전체적인 방금 말씀 주셨던 여러 이슈들 그리고 아침에 있었던 솔라나의 지갑 해킹 이슈 있으면서 전체적인 조정장 이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밖에 날씨도 우중충하고 전체적인 코인도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 많이 다운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내려가기만 하는 장 없고 올라가기만 하는 장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제 그 좋은 코인이 아니라 타이밍 잡는 법 연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그 타이밍 잡는 법들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조정장이 오고 있지만 저희 투더골드문과 함께 하시면서 또 잡아가실 수 있는 타이밍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코인을 지켜주시는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코인 보디가드,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요즘처럼 이렇게 투자하기 좀 어려운 시장이 좀 없을 거예요. 뭐 위든 아래든 이렇게 방향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물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좀 청산 이슈도 들려오는 만큼 투자하기에 많이 쉽지 않은 시장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도 우리 비트코인 지금 어찌됐든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3,057만 원 선에 위치해 있는데 어떻게든 올려주고 있다. 이걸 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제 있었던 이 대만과 이제 뭐 미국, 중국에 대한 좀 악재가 터져서 단기 이제 코인 시장이 좀 하락이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기회로 잡아가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날씨가 좀 많이 더운데 음식 같은 거 좀 조심스럽게 좀 드시고 상한 거 드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좋은 투자 인사이트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지금 나오는 단기적 하락에 대한 얘기들 또 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코인 소식 볼 텐데요. 저와 같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온두라스에서 첫 비트코인 도시를 조성했습니다. 이웃 국가 엘살바도르를 앞섰다고 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국가의 영역으로 들이려는 나라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코인가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지금 이제 온두라스라는 나라는 좀 작은 나라죠. 이렇게 우리가 뭐 시가총액이 아니죠. 이제 나라의 이제 이런 뭐 GDP 이런 것도 좀 낮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엘살바도르나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좀 채택을 하는 좀 상황이 좀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좀 테스트 과정, 테스트 베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좀 계속적인 두드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좀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뭐 몇백억 안 되는 이런 비트코인 가지고 법정화폐를 쓴다 해서 뭐 많은 것들이 변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도들, 이런 이제 개발도상국들 이런 시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비트코인 시장 좀 상승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토지 불평등으로 골치 앓던 콜롬비아가 또 블록체인의 토지 소유권을 기록해서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기관 투자자를 위한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 확산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이낸스 US에서 SEC 증권지정 암호화폐 앰프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장에 어떤 이슈와 또 호재들이 있는지 저희 투더골드문과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썰전 코너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썰전의 주제는 바로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의 연장선, 비트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나온 이슈였는데 또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해서 지금 중국과 다시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비트초아님, 이 부분 어떻게 짚어주시나요?
우선 저를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원래 중국 경제 시장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게 펠로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25년 만에 대만을 갔느냐인데요. 펠로시는 사람 좀 알아야겠죠.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 미국 내에서 권력 서열이 3위입니다. 하원의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30여 년 전부터 우리 중국 쪽에 좀 압력을 많이 가했던 인물로 다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있었던 일도 생각해 보면 중국의 우리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도 보이콧을 우리 하원의장이 했었고요. 그리고 뭐 티베트 같은 우리 중국 내 소수민족들 역시 우리 하원의장이 지속적으로 좀 방문하면서 많이 이슈화를 시켰죠.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가을에 좀 결정이 납니다. 지금 이미 두 번 연속 이제 법안을 바꾸면서까지 연임을 해왔는데 3연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내부적으로 숙청이 많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펠로시가 좀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갔다 온 것이 우선 가장 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투기가 대만 상공을 뭐 순항 중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보시면서 코인 시장과 여러 나스닥 시장에 많은 좀 조정이 있었죠. 근데 사실 아셔야 하는 게 우선은 미국 역시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고 중국은 우리 이제 또 3년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쉽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일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으로 좀 체크를 좀 해봐야 하는데요. 잠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 지금 전 대통령이 우리 미국에서 당선을 됐을 때 당시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득표수는 사실 트럼프가 힐러리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건 우리 멕시코에 장벽을 세우면서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보시면 트럼프가 봅니다. 이제 주 전체를 보고 내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주 말고 내가 질 수도 있는 주 약간 비등비등한 곳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멕시코와 붙어 있는 곳들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장벽을 세우면서 많은 득표수 얻으면서 이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시면 지금과의 상황 굉장히 유사하죠. 어쨌든 지금 보시면 거시경제적인 측면 매우 안 좋습니다. 어쨌든 국가가 이제 좀 생존을 하려면 가져가야 하는 것들이 에너지랑 식량인데 지금 보시면 중국과 우리 러시아가 좀 많은 것들이 해왔죠. 특히나 지금 보시면 천연가스 노드스트림 1을 이제 쥐고 있죠. 그러면서 협박을 많이 합니다. 이거를 40%만 줄 거야, 막을 거야, 열 거야 하면서 많은 이제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지금 러시아한테 크게 이야기를 못 합니다. 내부에서 좀 분열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펠로시가 그러면 강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졌던 거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만을 방문하면서 중국 쪽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미국이 GDP 40%만 쫓아오면 그 국가들을 좀 많이 공격을 해왔죠. 특히나 우리 일본 생각해 보시면 1980년대쯤에 우리 그때쯤 보시면 되게 잘 살았었습니다. 근데 일본도 우리 보시면 이제 40%를 쫓아갔다고 미국이 이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를 좀 가치를 올렸죠. 그리고 달러화의 가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전체적으로 수출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고 게다가 더불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국고에 있는 달러의 이제 가치도 떨어졌죠.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중국 어떻습니까? 중국이 2018년에 이미 80%의 GDP를 쫓아왔죠. 근데 이미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중국이 사실 그때 좀 많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전체적인 거를 아니면 이제 달러를 왜 꼭 원유를 살 때 이런 달러를 써야 하냐, 왜 달러가 기축 통화 역할을 해야 하냐라는 그런 의문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우리 상하이에서 위안화로 원유를 결제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경제가 좋았고 트럼프가 강력한 저지를 했죠. 그리고 말라카 해협 있죠. 말라카 해협이 싱가포르 아래에 있는 해협인데 그쪽도 원유 수출로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쪽에 대한 것도 이제 분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했던 것이 1대1로인데 다 막히고 나니까 해상은 안 되겠다.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동부 쪽에 치우쳐서 발전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을 찍고 서부도 찍어서 우리 아예 원유나 이런 것들을 좀 땅을 이용해서 수출과 수입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 하필 중국의 딱 중간이 우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이 좀 이제 꿈을 이루지 못한 거죠. 여러 가지 뭐 중국몽이다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 그 꿈들이 좀 처참히 좀 무너졌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 입장에서도 시진핑의 3연임이 사실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내부의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뭐 이런 부동산적인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복잡한 이런 문제들, 이해관계들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중 그리고 자유와 공산주의 진영의 싸움은 사실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 그전에 있었던 미중 무역 전쟁의 연장선이고 그전에 있었던 자유와 공산 진영의 싸움입니다. 서로의 이런 신뢰도와 그리고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쇼잉이 이제 크다는 모습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하나 그렇게 크게 대응하시고 겁먹으실 필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미국과 또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또 중간 선거와 또 중국의 시진핑 3년임까지 겹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 시장에 조금 영향이 올 것 같지만 큰 영향은 없어 보이는데요. 따라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우는 상황에서 또 대만의 상황은 어떨까요, 코인가드님? 지금 비트 초아님께서 상당히 좀 경제적인 관점으로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좀 다른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미국과 대만이 지금 접촉하는 뭐 이런 지금 느낌이 들자 우리 중국이 좀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투기를 띄워서 뭐 하겠다, 이렇게 뭐 군함을 띄워서 너희들 뭐 비행기를 격추시키겠다 이런 말도 하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런 긴장감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아시아 순방 중에 이제 펠로시가 이제 대만에 딱 도착을 한 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이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흔들기가 없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잘 도착했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중국과 이제 지금 대만이 예민하기 때문에 없던 훈련까지 막 군사 훈련까지 막 만들어내면서 서로 이렇게 좀 막 갉아먹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남중국해를 지점으로 이제 군사 도발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최악의 상황이죠. 중국이 만약에 이 이제 펠로시가 타는 이 비행기를 격추시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세계 3차 대전으로 가는 뭐 이런 큰 국제적인 이제 국제 정서에 영향이 좀 상황이 오실 수가 있었을 텐데 다행히 일어나지는 않았고, 그래도 이런 유의 군사 도발 자체를 우리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저도 뭐 이제 군대를 갔다 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군이 돌아가는지를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이런 도발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세계 3차 대전이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않을 거지만 우리가 이제 체면과 명분을 중시하는 중국이죠. 우리 옛날에 사드 배치할 때 어땠습니까? 한국인들 뭐 다 뭐 이렇게 막 완전 이제 뭐 보복을 하고 뭐 우리 한국 경제를 좀 많이 좀 안 좋게 만들었던 중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중국 특성상 어떻게 보면 경제 보복을 무조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좀 뭐 인플레, 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좀 인플레가 어느 정도 조금은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중국이 미국에 이제 보복한답시고 경제 이제 보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이 지금 강제로 이렇게 막 액션을 취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 이런 액션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하면 이제 우리들의 자산이나 이제 그런 것들의 가격 하락이 오겠죠.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이 미중에 이제 대만을 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 코인 시장 다 이제 잘된 밥에 그냥 재를 뿌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이런 군사적 긴장감이 막 와요. 그래도 우리 펠로시가 왜 대만을 이제 방문했겠습니까? 우리 미국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메시지를 좀 준다라는 좀 확실한 경고라고 좀 보여주고,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그동안 중국이 주장하던 이제 하나의 중국, 대만은
우리 땅이다 이런 것들을 뭐 원칙을 살짝 존중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 그동안 중국이 이제 계속 이제 급부상해 왔죠. 그렇게 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자체에서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어딘가라고 보면은 단연코 대만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좀 보여주려고 방문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반도체가 또 있죠. 우리 TSMC 이제 큰 반도체, 거의 세계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로 가장 이제 큰 회사 있는 이제 대만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전쟁을 좀 보더라도 미국 자체도 지금 이 대만을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전면전이 일어날까요? 말을 하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지만 지금 현재 중국의 자존심 자체가 많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지금 뭐 우리 아시아 민족 특성이죠.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2002년도 이제 월드컵 때 거의 모든 국민들이 나와갖고 우리나라 응원하고 막 그런 식으로 우리 아시아 민족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외세 침략, 우리가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IMF가 와서 힘들었을 때 우리 다 이렇게 우리 모아서 금모기 운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외세 침략, 뭐 외세 침략은 아니지만 IMF는 그래도 이런 침략에 우리 똘똘똘 뭉치는 우리 아시아인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좀 스토리를 만들어갈 것 같아요. 반미 운동을 시작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제 중국 시민들 자체가 이제 미국을 싫어하게 이제 만드는 시진핑 공산당의 어떻게 목표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 보복이 시작되면 다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만 힘들어질까요? 미국 국민들, 중국 국민들 다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파월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면은 이제 경기 침체는 뭐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또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이제 파월의 입이 쓱 바뀌겠죠. 아, 중국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여기서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게 되면 이제 양측 진영, 이 진영들이 거의 뭐 멸망전에 이제 가겠죠. 서로 비난하고 막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시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진짜 보수적으로 좀 투자하셔야 되고 더더 조심하게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자, 우리 아까 초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지지율을 높이고 단일화하기 좋은 방식이 뭐냐 이런 식으로 전쟁 가능성 고조입니다. 예, 북한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처럼 이제 뭐 시진핑 사면인 앞두고 이제 경제 순환 둔화, 이제 성장 둔화, 뭐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뭐 금융위 시위도 나오고 있고 지금 바이든 어떻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땅을 치고 있습니다. 땅을 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트럼프니 뭐니 지금 다음 선거에 볼 때 뭐 최악의 지금 비호감 대선이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만큼 자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 이제 서방이 지배하는 이제 서구 패권 시대가 이제 변곡점에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이게 올라가려고 이제 최정상국을 이제 갈취하려는 지금 욕심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런 상황들이 다 코인에 관련 없는 것 같지만 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 자산 시장,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어제 터진 악재가 결코 가벼운 악재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비트코인 시장까지 영향이 올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런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각 나라 리더의 또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번 상황에서 좀 이슈인 또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이더리움이 지금 포스 2.0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POW 기반의 이더리움은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비트초아님? 우선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락장에서 이제 상승을 할 때 어떤 걸 가장 많이 회복을 먼저 시켜주느냐가 항상 중요했습니다. 그게 사이클의 첫 번째를 끊어주는 게 어떤 건지가 중요했고요. 우선 저번에 있었던 우리 회복장, 우리 강했던 상승장에선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제 비트코인 골드 같은 중국 세력들이 묻어있는 코인들이 잘 갔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것을 보면 어쨌든 이제 아셔야 하는 게 POS로 전환이 되면 POW 기반의 채굴자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값비싼 채굴기를 사용을 못하게 되죠. 거기다가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돈벌이의 수단이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들을 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전에 장은 개미와 일부 중국 세력이 끌고 가는 장이었기 때문에 그 순환 펌핑장을 끊었을 때 어쨌든 그들이 또 이제 POS 전환이 되기
되기 전에 POW 기반의 코인들을 좀 가져갈 것이다. 이제 이끌어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이제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고 싶어 하겠죠. POS 기반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POW 기반 채굴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채굴자들이 어쨌든 쓸 수 없기 때문에 챈들러 구우라는 중국 채굴자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포크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POW 기존의 방식으로 또 새로운 이더리움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이 아니죠.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나 2016년 7월쯤에 그때도 이제 해킹 문제가 있었죠. 더다오 해킹 사건이 있으면서 그때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좀 한번 우리 이더리움에 이제 포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이제 좀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엔트풀 우리 채굴기 만드는 2등 회사죠. 이게 이더리움 클래식 생태계에 $10,000,000를 투자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게 7월 6일 당시엔 사실 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좀 새로운 채굴기를 만들어냈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돼서 저는 7월 8일쯤에 노랑이 톡으로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 18,000원에 매수해라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좀 많은 이제 이익 얻으셨는데 어쨌든 이게 좀 흘러가는 걸 보면 이 채굴업자들이 어쨌든 살 길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POS 쪽으로 붙든 POW로 붙든 둘 중 하나로 이제 할 것이라 보여지고 그 모습을 잘 확인하면 매수와 매도에 좋은 사인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움직임들 이제 좀 보일지는 이제 상승 하락장에 항상 이제 먼저 튀어나가는 코인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1차 지지선이 22.7K, 2차 지지선이 22.4K, 3차 지지선이 22.1K입니다. 현재 23K 그 지지선이 이제 갈랑말랑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양새겠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현재 장세에서 어쨌든 누가 이끌고 가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하방으로 지속적으로 좀 끌어내리면서 탑승을 좀 할 수 있다는 점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스 전환 이벤트가 9월 4일에 한 번, 9월 6일에서 12일에 한 번 더 있죠. 그래서 시장 움직임이 지금 가장 좀 잘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항상 많이 오르는 건 기대감 때문에 오르거든요. 그 이후로는 사실 그렇게 큰 수혜를 볼지는 장담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기대감이 최고치일 때 우리 매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런 장 속에서 또 어떤 코인이 먼저 이 상승을 이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악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코인 시장의 방향성 좀 어떻게 될까요, 코인가드님? 네, 지금 이제 비트초아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이더리움이 이제 9월 19일을 지금 이제 기점으로 역사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죠. 그에 대해서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걸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 기대감 자체 이 세 글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뭐 작업증명에서 지급증명으로 이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채굴 방식도 바뀌죠. 뭐 초당 이제 처리 속도 개선과 고질적인 뭐 가스비의 이런 좀 비쌌죠. 그런 것들이 계산이 되고 이제 친환경적인 채굴 생태계가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거지 여러분들 확실히 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약에 또 연장되면 어떻게 될 건데 우리들 손시장 또 급락하고 안 좋은 모습을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좀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들은 여러분들 매도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서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질문 주신 걸 좀 답변을 드리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암호화폐가 눈에 걸림돌이에요. 예, 걸림돌인데 막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도 없고 뭐 살릴 수도 없는 막 이런 단계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상화폐 이제 기축통화인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해놓는 걸 지금 어떻게 보면 연준의 목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각종 뉴스나 이런 규제들 뭐 그냥 막 뿌려대면 비트코인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남죠. 아직까지도 이제 보면 이제 기준에 있는 이제 금융권에 있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제 맘만 먹으면 뭐 무너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달러가 약해지고 중국 이제 위안화 유로화가 경쟁을 하게 되면은 그 3자에 있는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은 당연히 수혜를 입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 달러라는 이제 기축통화를 들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좀 인슈런스,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국이 커질수록 미국의 파워가 이렇게 좀 약해질수록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이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크게 나오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간에 지금 악재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이제 수익 활동을 기반으로 한 어떻게 보면 이제 해시리본이 이제 카피출레이션 이제 시그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8월에서 9월 내에 좀 끝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회복세가 좀 진행이 되곤 있지만 또 악재가 터졌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보면은 최근 난이도는 1년 사이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진짜 애매한 시장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까지 나스닥과 이제 커플링이 되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가끔 커플링이 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이 올 초부터 이제 금과 커플링이 되고 나스닥과 좀 반대로 가는 모습도 보여지긴 했는데 다시 이 유동성이라는 좀 점점을 만들면서 같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금리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좀 이렇게 인상을 했죠. 이제 0.75가 올렸지만 거기서 상승장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시장이 이제 예상한 수준이라는 좀 평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자이언트가 이제 연달아 나와도 우리가 이제 9월에 또 금리 인상이 있죠. 8월은 다행히도 없습니다. 근데 9월에 나올 때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상승장이 나올 수도 있겠고, 지금 현재 뭐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이런 채굴자들의 포지션 거래소로 이제 보내는 것보다 거래소에서 출금해서 내가 이제 내 지갑에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 방향으로 너무나도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계속 금리를 이제 계속 올리고 있지만 이제 올해가 넘어가고 내년이 갈수록 이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이제 연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하가 또 이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인플레이션을 하반기에 어떻게 잡는지 여러분들 이걸 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4천만 원을 뚫고 올라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4천만 원 위로 좀 올라와주는 모습만 보여도 이 신나게 또 들어옵니다. 우리 개미들도 들어올 거고 이제 기관들도 아직 매수세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점차 들어온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 한꺼번에 몰려온 인플레이션 이슈, 어제 또 이제 중국까지 이제 가세해서 경제 보복이 되고 그러면 안 좋은 상황이 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이제 상황이 좀 펼쳐질지 그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은 뭐 차트나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거시적인 게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이제 치솟는 물가들 어떻게 감당할 건지 여러분들 이 연준에 한번 스탠스를 잘 보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타개를 해서 우리들 투자에 좀 잘 이어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으로 또 미국의 힘이 약해지면서 만약에 달러도 약해지면 또 중국의 위안화와 또 유로화가 경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비트코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연준의 파월 의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또 바이든의 행보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비트초아님, 바이든은 좀 어떻게 취하고 있나요? 우선 가장 중요한 이슈죠. 11월에 우리 중간 선거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어쨌든 그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지금 인플레이션의 주된 범인인 우리 에너지와 식량을 잡아야 합니다. 전쟁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전체적인 수급량의 부족으로 여러 인플레이션들 많이 발생했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의를 했고 그거를 조속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지금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기후에너지 관련 예산을 3,690억 달러, 약 500조 가량을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중고 전기차 매입 시에 4,000달러의 세액을 공제하고 태양광 풍력 업종 세제 혜택을 2032년까지 연장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게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의존을 했던 오일이나 이제 천연가스 같은 거에 의존도를 좀 낮추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좀 변화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어쨌든 지금 유가와 식량이 지금 전체적인 거시경제 악재로 좀 이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 우려들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는 투자자들 많아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한 모습 아직까지도 조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고 이름 자체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내 것만큼 좀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식량에 대한 해결책들도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뉴스들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지금 곡물을 5개월 만에 지금 수출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식량 수출국 1위와 2위와 5위의 싸움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뭐 빵플레이션이다, 무슨 인플레이션이다라는 이야기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율을 잡으려는 여러 가지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원활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11월 중간 선거 있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행보들 보여질 것 같고 지금의 조정장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이제 유효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으로 또 많이 작용될 뉴스를 또 터뜨릴 예정이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 같이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들과 또 미중 무역 전쟁의 연장선 비트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그렇다면 계속해서 코인스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코인가드님께서 이평선 정배열과 또 역배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2부 강의를 맡은 코인가드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이제 강의를 했던 게 뭐 NFT, 뭐 스마트 컨트랙, 뭐 디파이 이런 것들, 뭐 특히 오라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에 대한 좀 강의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 이제 들으시고 이제 특히 오라클 코인들 위주로 매수하셔갖고 최근에 있던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좀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원동력이 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못 보신 분들 한번 좀 돌려보시면 되고 이런 시장의 파이 어떤 이제 좀 섹터들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셔야지 이런 좀 차트를 관점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서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좀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 정배열, 뭐 역배열 이런 것들 뭐 차트 강의를 좀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인이나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단기 뭐 5일선, 뭐 20일선, 뭐 이렇게 뭐 60일선, 120일선, 200일선 이런 이제 이평선들의 움직임을 보고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가올 상승장 자, 우리가 올해 안에 이제 2021년만큼의 이제 큰 엄청난 상승장이 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상승장을 우리가 이제 2024년에 반감기나 좀 돼야지 올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이런 개념 여러분들 이평선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위치를 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코인들의 수익률이 좋았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이 정배열이라는 겁니다. 정배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평선들이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단기 이평선. 자, 5일선이 있겠죠. 뭐 5일선 뭐
7일선 뭐 우리가 이제 코인은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주식처럼 이제 5일만 이제 시장이 오픈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7일선, 뭐 14일선, 뭐 21일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 쪽을 더 많이 따릅니다. 주식으로 이제 계산이 됐던 이제 5일선이나 뭐 20일선, 황금선이라 불리죠. 20일선 또 뭐 60일선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뭐 내가 7일선을 하든 뭐 21일선 하든 이거는 제가 뭐라 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맞춰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우리 중기 이평선은 뭐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60일선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뭐 60일선 정도로 보면 되고, 자, 장기로 가는 건 어떻게 된다? 한 뭐 200일선 이렇게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중기, 장기가 같이 한 번에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정배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개념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어려운 게 아닌데, 자, 그러면 이 정배열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당연히 다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이 추세 매매가 중요합니다. 이 이평선에 어떻게 보면 이제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길게 추세를 타는 것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거기서 이제 이 정배열로 가기 위한 여러분들 어떻게 좀 이제 측정을 하는가라고 말씀드리면, 이 골든 크로스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기 이평선 이 빨간색 줄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장기 이평선을 이 초록색 줄이라고 볼 때, 자, 우리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냐면 이 단기 이평선이 이 중기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갈 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자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골든 크로스가 났다 해서 이 이퀄 바로 수익이냐? 아니죠. 바로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바로 꼬꾸라질 수도 있고, 차트상 이제 4시간, 1시간봉, 4시간봉, 뭐 1봉, 주봉 이렇게 월봉이 있듯이 그 어디 뭐 30분봉 이렇게 더 쪼개서 보면은 그 자체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단기평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하여튼 올라온다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평균 가격 등을 이제 측정해서 이제 뭐 5일선이면 5일간의 평균 가격, 뭐 이제 7일선이면 7일 가격 평균 가격을 측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단기에 있는 이런 이평선들이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장기적 추세보다는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이제 그 코인이든 이제 주식이든 상승의 에너지를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고, 이 골든 크로스가 난 코인들을 여러분들을 잘 찾아보시면 좀 수익이 잘 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보통 이렇게 하락장이 좀 이제 지속되다가, 이게 하락장이 계속 지속되다가 쭉 이제 좀 멈추고 이제 좀 횡보를 해주다가 올라가기 직전에 이런 움직임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우리들 이제 코인 샀던 것들도 보면은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제가 사서 이제 여러분들께 드려서 수익이 나는 많은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이 골든 크로스를 잘 기억하시고 이 정배열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일봉이에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 일봉인데 이 검정색이 자 가장 위에 있고 가장 빨리 움직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5일선입니다. 5일. 그리고 이 여기 있는 이제 두 번째 이 노란색 선, 이 주식에서의 황금색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라고 여겨지는 이 황금선 21선. 자, 여기 뭐 60일, 뭐 120, 뭐 200 이렇게 제가 설정해 놨는데, 자, 우리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기 직전에 자 이렇게 그거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큰 없다고 보면은 큰 움직임이 없잖아요. 이거를 더 좁혀서 들어가 보면은 이게 차트가 이게 급락이 더 심할 겁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움직임이 거의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이 이평선들이 올라주고 있어요. 자, 올라주고 있죠. 이렇게 올라주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대부분 이 코인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이런 움직임은 우리가 이제 추세를 보는 거예요. 1년이건 뭐 2년이건 이게 자주 나오는 이런 정배열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은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뭐 거시적인 뭐 문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2021년 특히나 코로나가 터지고 이 큰 자금들, 이 큰 이제 돈들이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다 돈들이 이렇게 막 돈은 계속 뿌려대는데 연준에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큰 돈들 어떻게 보면은 2018년도에 비트코인 시장 그냥 끝났음에도 우리들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 돈들이 세계 각 돈들이 이렇게 몰리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다음 상승장에 있을 이런 정배열 좀 그걸 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모든 이평선들이 다 올라간다 이런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뉴스가 하나 나왔죠. 뉴스가 이제 이 언제 뉴스냐면 기자 내용은 가렸습니다. 일단 2020년 10월 3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일경제 이렇게 낸 자료인데 2018년 고점 돌파 기대 드디어 정배열 전환. 자, 이 시점에 이 시점 딱 넘겨보면은 이 뉴스가 나온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 자, 이 시점 이후로 이제 정배열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 이렇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은 투자하는데 많이 힘들어요. 지금 계속 좀 올라갈 만 하면 또 거시적인 그런 게 나오고 올라갈 만 하면 또 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악재가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금 모양이 잘 안 보이는 코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이제 지금 이제 다음에 있을 이런 상승장 이런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좀 반감기를 지나고 이런 불장이 한 번 더 올 때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 정배열이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과감하게 손절을 하든 과감하게 익절을 하든 항상 현금을 챙겨두시는 그런 지금 습관을 지금부터 들여서 상승장이 왔을 때 여러분 딱 정리하시는 그런 센스를 취하시라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좀 준비했던 겁니다. 자, 그럼 반대예요, 반대. 우리 반대는 뭘까요? 역배열. 모든 장기, 중기, 단기가 다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 최근에 있었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냥 최근에 있었던 우리가 4, 5, 6, 7, 이 세 달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 한 10일 연속 10일주인가요? 10일인가 이제 11주 동안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은 대부분 코인들 무브먼트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후행성 지표이긴 해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예측을 하고 우리가 이제 코인을 매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지금은 하락의 위기에 있구나. 하락으로 가려는 지금 센스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것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정말 이거 우리가 하락도 좀 피해갈 수 있는 좀 좋은 센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보실 부분 이 부분입니다. 데드크로스. 단기 이평선이 우리 이제 중기,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뭘까요? 단기적 추세가 중기적 추세를 뚫고 내려갔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그 말 그대로 단기 추세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5분 봉을 보던 10분 봉을 보던 특히 제일 많이 보는 게 4시간 봉이죠. 저는 4시간 봉을 참 많이 봅니다. 투자할 때 4시간 봉을 많이 보는데 이 4시간 봉에서 특히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세이 굿바이 하시면 됩니다. 세이 굿바이. 그냥 손절을 하든 정리를 하든 이게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제가 요즘 이렇게 많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데드크로스 피해가기 또 골든크로스 또 여기다 이제 플러스 이거 두 개만 갖고 하시면 안 되죠. RSI 지표라든가 MACD 이런 지표들을 여러분들 다 보셔야 됩니다. 이 지표 안에도 또 골든크로스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점점씩 이렇게 미시적으로 여러분들 파고드는 연습을 차트도 한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비트코인도 보면 이제 역배열이 이제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이 어디죠? 자, 여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모든 이제 차트가 역배열로 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에서만 봤었어도 슬슬 꺾이는 모습이 나오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 다 맞기 전에 이거 하락 다 맞으면 마이너스 몇 프로에 마이너스 한 60%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그대로 코인들 가져가면서 향후에 있을 상승장을 기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요거 피하고 기다려서 여기서 샀으면 물론 말이 쉽죠. 말이 쉬운데 이런 것도 여러분 이런 것도 연습이라도 하셔야지 실전에서 좀 피해가는 좀 방향성이라도 여러분 잡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거래량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건데
너무 많은 정보를 빨리빨리 들려 하니까 좀 말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식 시장에서 거래량 보는 거랑 우리 코인 시장에서 거래량 보는 게 달라요. 이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자, 우리 주식 시장에서 거래량은 가격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거래량이 상승했냐 하락했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거래량이 있으면 이 전날 거래량이 만약에 이 오늘 있었던 거래량보다 어떻게 된다? 더 적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게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 빨간색이 뜨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다음 날에 이런 상황이 나온 거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더 작게 나온다. 그러면 파란색이 뜨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어려우실 분이 있는데, 하여튼 주식시장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코인 시장, 업비트만 봐도 이 거래량이 상관이 없어요. 이 거래량이 많고 적어지는 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식시장, 이제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플러스, 내려가면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인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특히 거래량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제 판단을 하죠. 이런 식으로. 자, 거래량을 좀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좀 뽑아주고 쭉 이렇게 거래량이 말라주는 모습을 보이죠.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이긴 한데, 거래량 한번 쭉 뽑아줘요. 장대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거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음봉이기 때문에 음봉 거래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파란색, 빨간색은 이 비트코인 가격과 일치한다, 상승 하락이 일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상관없어요. 이건 거래량만 집중하시면 돼요. 거래량이 올라왔는데 말랐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항상 뽑아준 거래량에 말라가는 것들 여러분들 코인들 잘 찾아보시면 수익을 좀 잘 낼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주니까 물론 크게 나온 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제가 가장 원하는 차트는 이렇게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라갑니다. 이렇게 말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빵 치기면서 올라올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매집을 해야 되냐면 이런 상황에서 매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코인들을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 봤을 때 들어가야겠는데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자, 하락을 하는 단계죠.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다른 알트코인 차트나 제가 가져온 건데, 자, 이렇게 급락이 나와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뽑아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리 알고 도망간 사람들, 아니면 또 뭐 차익 실현을 미리 한 사람들, 아니면 또 이제 뭐 두려워서 그냥 내다 던진 사람들,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이 거래량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정배열, 역배열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죠? 후행성 지표라고 했죠. 후행성이라고 말을 했는데, 자, 거래량은 후행성이 아닙니다. 우리들 그냥 누가 거래를 했는지, 거래들이 입금했는지, 추금했는지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 거래량을 이용하면서 우리들 잘 지금 코인들 타점도 잡아보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배열, 역배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은 내가 이 거래량과 같이 엮어서 봤을 때 코인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지금은 내가 이 거래량 터져주면서 이제 이런 이평선들이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매수를 해도 되겠다.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인데 고정이에요. 단타 데이라고 합니다. 제가 특히나 요즘 하는 게 뭐냐면 상승 동력이 살아있는 코인들을 제가 한 2개에서 3개를 항상 여러분들 방송 가기 전에 집어넣고 가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분들께 드리기도 하니까, 오늘 있을 수요일 단타데이 여러분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셔서 코인도 받아가시고 단타 매매법도 좀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코인가드님께서 이평선 정배열과 역배열 또 거래량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텐데요.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